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아현동에서 실제로 겪었던 괴담. 그때가 아마 26살 때였던 것 같다. 그때 당시에 나는 일주일에 술을 6일 마실 정도로 방탕하고 술에 절은 생활을 하고 있었어. 일은 하고 있었지만 목적이 없달까. 그저 하루하루 술과 쾌락에 제정신을 못 차렸던 시절이었다. 하루는 종로에서 술을 한참 먹고 집으로 가려 하니 벌써 새벽 3시였는데 취기도 올랐겠다. 택시비도 아낄 겸 종로에서 신촌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그때가 4월쯤. 날씨도 선선하니 술도 깰 겸 노래를 흥얼거리며 막 아현동 쪽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기억이 안 나니 아마 그때부터 필름이 끊겼던 것 같다. 뭔가 주위에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떠보니 어느샌가 취기에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자고 있었던 듯하더라고. 졸린 눈을 비비고 주위를 살펴보니 새벽 시간인데도 꽤 사람이 보였어.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 대로변을 보니 사람이 쓰러져 있고 그 뒤에 차가 있더라고. 아마도 사고가 난 듯했어. 방금 일어나서 졸린 눈을 비비고 아 사고 났구나 생각할 무렵 어떤 시선이 느껴졌어. 시선을 느낀 쪽을 바라보니 대로변 반대편에 있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때 갑자기 소름이 확 들면서 남자가 날 쳐다보는 게 무서웠어.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무서웠어. 난 서둘러 자리를 피하고 가던 길을 갔어. 어느 정도 가니 무서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정신도 어느 정도 돌아왔어. 솔직히 그 남자가 날 쳐다볼 때 너무 소름 돋아서 술이고 졸린 거고 다 깨버리긴 했다만 큰 사고 아니었으면 좋겠네. 나름 안정을 찾고 보니 아까 사고 난 게 생각나더라고. 얼마나 다쳤는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반사적으로 안경을 올리려 손을 댔는데 그때 소름이 확 돋더라. 안경이 없었어. 렌즈를 꼈나 하고 동공의 손가락을 살짝 대봤는데 없었어. 난 마이너스 시력이라 안경이나 렌즈 없으면 바로 앞에 사람 표정도 몰라. 거의 흐릿하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말이야.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대로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날 쳐다보고 있다는 걸 난 볼 수가 없단 말이야. 시선을 느낄 수 있어도 그 사람이 날 보는지 웃는지 우는지 난 볼 수 없었어야 해. 근데 난 봤어. 무표정하게 날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 남자의 표정을. 그 순간 귓가에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 아까 쓰러져 있던 사람 누굴까? 정말 깜짝 놀랐어. 갑자기 바로 옆에서 말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잖아. 가뜩이나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니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겠어. 허둥지둥 주위를 둘러보니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 그때 당시 난 거의 패닉이었어. 정신이 혼란스럽고 무섭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 근데 아까 들은 말이 생각나더라고. 쓰러진 사람. 누구길래 나한테 이런 말을 한 걸까? 난 왔던 길을 돌아가 얼굴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 그냥 집에 가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거다 생각했지만 왠지 발길은 그쪽으로 가고 있더라. 다시 그곳에 도착하니 아직도 쓰러져 있더라. 운전자는 통화 중이고 난 최대한 가까이 가서 얼굴을 봤어. 나더라. 내가 쓰러져 있더라고. 그 순간 잠에서 깨듯 눈을 떴어. 병원이더라고.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대. 내가 술 취해서 인도로 걷다 갑자기 대로변으로 튀어나왔다나 봐. 그 이후 난 술 절대 필름 끊길 때까지 안 먹어. 술 먹는 횟수도 줄이고 일도 전부 다 열심히 했어. 나름 지금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 남자는 그 이후에 본 적은 없어. 그 남자의 정체에 대해선 나도 잘 모르겠어. 저승사자 같기도 하고.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남자가 날 봤을 때의 그 공포 그건 확실히 내 몸에 각인돼 있어. 그 느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 두 번째 이야기, 눈동자. 25살 직장 여성이었던 나는 방배동의 한 휴대전화 가게에서 일을 했다. 물론 지금은 그만두고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매장에는 화장실이 따로 없어서 필요할 때면 매번 옆 건물의 화장실로 가야 했다. 나는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기 위해서 옆 건물의 화장실을 빈번하게 이용했다. 주로 1층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했지만 그곳은 오래되고 남녀 공용이라 2층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있었다. 사건은 2층 화장실에서 일어났다. 당시 남자친구와 통화를 많이 하는 편이어서 전화로 다투는 경우도 많았다.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누군가와 통화를 할 때 특히 다투는 경우에는 주변에 신경을 쓰지 못할 때가 많다.
그날도 남자친구와 통화하다가 큰 소리로 다투었는데 1층 화장실이 잠겨 있어서 어쩔 수 없이 2층 화장실로 올랐다. 전화기를 잡은 채 두 칸의 화장실 중 왼쪽 칸에 들어갔고 다투던 중이라 미처 문도 잠그지 못하고 통화에 집중했다. 한참을 통화하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저 사람이 나간 후에 나도 나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통화에 신경을 쓰다 보니 그 사람이 나갔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 그 후로도 분명 사람이 나가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말이다. 나는 다시 계속 통화하는 신용을 했다. 그러면서 밖에 있을지도 모를 누군가에게 계속 귀를 기울였다. 보이진 않았지만 분명 그 사람은 숨을 죽이며 내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혹시나 싶어서 계속 통화하는 척을 하면서 화장실 문 아래 아주 조그만 틈으로 밖을 보았다. 그 순간 소리 지를 뻔한 것을 가까스로 참아내고 바로 고개를 들었다. 틈 사이로 밖을 본 순간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그 누군가의 눈이었다. 그 사람 역시 숨죽이며 그 틈 사이로 나를 몰래 지켜보고 있다가 나와 눈이 마주친 것이었다.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았지만 황급히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가 일하던 매장 전화번호와 함께 사장님을 불러달라는 메시지였다. 문자를 보내고 사장님이 오신 건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아서였지만 그 짧은 시간이 몇십 년처럼 느껴졌다. 온몸이 얼음이 되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사장님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다리에 힘이 풀린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말았다. 나중에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품 안에 뭔가 숨기며 당황한 모습으로 화장실을 빠져나갔다고 한다. 정황을 잘 몰랐던 사장님은 무슨 일인가 싶어 나만 찾기에 급급해서 그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한다. 그때 일을 생각하기만 하면 너무 소름이 끼친다. 아직도 그 남자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그 이후로 나는 아무리 대낮이어도 인적이 드문 화장실은 혼자 가지 않는다. 세 번째 이야기, 터널. 이곳은 꽤 유명한 심령 스폿이라 한다. 을씨년스런 분위기에 어두운 조명 어느 정도 늦은 시간이 되면 차들이 거의 다니지 않아. 분위기로 보면 거의 폐허 수준인 터라 그런 소문이 날만도 하다. 이곳을 이용하면 퇴근 후 집까지 가는 시간은 20분이나 단축할 수 있으나 위에 말한 이유로 난 웬만해선 이곳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 예상 못한 일로 일찍 귀가를 해야 했던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터널을 이용하기로 했다. 터널 중반쯤 지났을까 희미하게 어떤 물체가 보였다. 뭐지? 고라니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쯤 그것은 미친 듯이 몸을 뒤틀며 마치 춤추듯 손을 흔드는 듯이 움직였다. 뭐야? 저거. 당황한 나는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진입할 때 뒤에 차량이 없어서 다행이었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당황한 와중에도 정신을 차리고 앞을 바라보니 온몸이 피투성이에 팔을 이리저리 흔들며 뭐라고 말하는 듯한 어린 소녀의 모습을 한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난 급하게 차를 돌려 진입한 방향으로 달렸다. 식은땀이 났다. 미친 듯이 달리며 백미러를 보니 그것은 날 따라오려다 이내 포기한 듯 싶다. 터널을 빠져나온 후 잠시 차를 멈추고 한숨 돌리고 있을 때였다. 똑똑. 갑작스러운 소리에 화들짝 놀라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온 건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운전석 창문 바로 앞에 있었다. 가뜩이나 터널에서의 일 때문에 예민해져 있던 나는 창문을 조금만 열어 조금 신경질 난 투로 말했다. 무슨 일이요? 혹시 저 터널에서 여자아이를 못 보셨나요? 여자아이? 혹시 그 귀신을 말하는 건가? 아, 혹시 그쪽도 본 건가요? 그 피투성이의 소녀 귀.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남자는 미친 듯이 터널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반사적으로 그 남자가 달려가는 뒷모습을 보았다. 반짝이는 무언가를 들고 터널로 점점 사라지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등줄기가 싸늘해졌다. 칼이다. 어두워서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저건 분명 칼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 현재 상황이 당초에 이해가 가지 않았다. 피투성이의 소녀 귀신, 그리고 칼을 든 남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았다. 이상하게도 이 상황이 그리 낯설지 않다. 왜일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퍼즐이 맞추어지듯 어떤 가설에 도달하게 되었다. 저런 씨발 새끼가. 난 급히 차를 돌려 다시 터널로 향했다. 생각났다. 모자 쓴 남자 예전에 뉴스에서 몽타주로 밖에 보지 못했지만 아동소녀 강간 살해범과 이미지가 비슷하다. 거기다 이 상황 이건 더 생각해볼 가치가 없다. 미친 듯이 달렸다 터널 중반을 지나니 소녀와 그 남자가 보인다. 소녀는 다리를 다친 듯 절뚝거리고 있었다. 남자와 소녀와의 거리는 50m 정도. 남자는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비치자 당황했는지 놀란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대로 그 남자를 치었다.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해. 널브러져 꿈틀거리는 남자에게 침을 뱉고 소녀에게 향했다. 소녀도 바닥에 널브러져 금방이라도 죽을 듯 꿈틀대고 있었다. 난 소녀를 들어 올려 트렁크로 향했다. 트렁크 안에는 방금 아까 전 내가 죽인 또 다른 소녀가 있다. 오늘은 운이 좋네. 어린 소녀를 2명이나. 그것도 안전범죄에 가까운 적은 리스크로 얻었다. 집에 가는 게 기다려진다. 4번째 이야기, 소름. 평택 추팔공단 쪽에서 공장일 다니고 있을 때였어. 그날은 쉬는 날이라 갬방이나 갈까 해서 갬방을 갔어. 공단 근처에는 항상 원룸 밀집 지역이 있거든. 당연히 PC방은 한두 개쯤 있었지. 그날도 그냥 평소처럼 택시 타고 평소 가던 갬방을 갔는데 막상 가도 할 게 없어서 얼마 안 하고 일어나려는데 어디서 찰칵 하면서 소리가 들리더라. 그래서 뭐지 하고 둘러보는데 갬방이 오래돼서 그런지 조명도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라서 손님도 나 말고는 없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먼발치에 앉아 있더라고. 처음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갬방을 자주 다니긴 했는데 그 할머니는 처음 보고 애초에 갬방에 할머니가 와서 게임하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영찜찜해서 스피커 끄고 연락에 게임하는 척 했는데 또 찰칵 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소리 들리자마자 바로 할머니한테 가서 방금 사진 찍으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핸드폰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순순히 주더라. 그래서 잘못 짚은 건가 했는데 내 얼굴 나온 거로만 한 30장은 있는 것 같았어. 순간 무섭다 뭐지? 이런 생각보다 왜 찍어놓고 거짓말한 건지 너무 궁금해서 사진 일단 다 지우고 돌려드리려는데 할머니 표정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감을 못 잡겠더라. 뭐 당황하거나 화가 나거나 웃기다던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표정으로 쳐다보는데 핸드폰 돌려주니까 밖으로 그냥 나가더라고. 그 뒤로 몇 번 더 갔는데 그 할머니는 안 보였어. 도대체 그 할머니는 뭐였을까? 내 사진은 어디다 쓰려고 그랬을까? 내가 얼굴이 잘생겼다며 그러려니 했겠는데 내가 키는 좀 많이 크고 덩치도 좋은 편이긴 한데 얼굴은 완전히 빠았거든. 지금도 존나 의문이야. 나 같은 경험한 사람 또 있어? 5번째 이야기, 상속. 이제 곧 죽을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주머니에 날카로운 칼을 하나 준비해 왔거든요. 나름 공부도 많이 했어요. 목에 있는 경동맥을 절단하면 절대 살아날 수가 없다더군요. 명심할 건 그것뿐입니다. 한 번에 쭉, 망설임 없이 화합. 아, 마침 저기 오네요. 박경수, 입대한 지 100일쯤 됐으려나요? 그래도 꼴에 해병대네요. 머리를 짧게 자르니 전보다 더 흉악해 보입니다. 하나뿐인 여동생이 자살했다는 이유로 특별 휴가를 나왔다지요. 헌데 빈소에는 가는 둥 마는 둥. 경희가 대체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일말의 양심도 없는지 술에 잔뜩 취해 대문 앞부터 시끄럽게 떠들며 들어옵니다. 꽁으로 휴가 하나 먹었지 말도 마. 해병대 괜히 지원했나봐. 선임들이 개 같아. 미친 개. 어휴. 말도 마라. 경희 그 쌍년 때문에 급하게 입대할 수 있는데 찾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절대 군대 만만하게 보지 마라 더러워서 못 살겠다. 그것보단 자리나 마련해봐. 그래 여자애들 새끈한 애들로. 에이 모자 쓰고 가면 되지. 안마방은 어제 휴가 나오자마자 갔다 왔고. 빈소. 그런 데를 내가 뭐하러 가. 시발. 짜증나니까 휴가 동안만이라도 자리 좀 마련해봐. 그래 응.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놈이 경희의 죽음에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걸. 이제 막 문을 열고 들어오네요. 얼마나 놀랄까요? 새벽 4시 어두운 거실.
아무도 없는 제 집에 모르는 여자가 와서 앉아 있으니까요. 아무리 발정난 개새끼라도 분명 놀랄 겁니다. 그렇네요. 탁 하는 소리와 함께 거실 불이 켜지자 저를 보고 놀라는 놈의 얼굴이 보입니다. 너, 뭐야? 저는 말했습니다. 경희 친구. 뭐, 경희. 이런 시발년. 겁나 놀랬네. 넌 뭔데 아무도 없는 남의 집에 기어들어왔어. 미쳤어. 초면에 대뜸 욕부터 하네요. 서로 예의 차릴 사이야 아니지만 이제부터 제가 할 일에 대한 죄책감이 완전히 소멸되는 느낌입니다. 북서로 너도 느껴봐야지. 그래도 찜찜한 구석은 있는지 제 말을 듣고 조금 당황한 눈치입니다. 진짜는 이제부터 시작이니 벌써부터 놀라면 재미없죠. 골목 어귀에 설치된 CCTV 말고 따로 카메라를 가져와 촬영해 둘 걸 그랬나 봐요. 제가 품 안에서 칼을 꺼내니 당황한 표정이 섬뜩한 공포로 변합니다. 뭐야, 이 미친년아. 칼 들고 오면 내가 놀랄 줄 알고. 나 시발 해병대야. 해병대. 뭐 몰라? 귀신 잡는 해병. 이 시발년. 이거 아주 또라이네. 겉으론 강한 척 하지만 놈은 제법 겁을 먹은 듯 보입니다. 하긴 왜 안 그렇겠어요. 한 밤에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는데 웬 모르는 애가 칼을 들고 복순이 나발이니 떠들어대는데 해병대니 어쩌니 해도 안 무서운 게 이상하겠죠. 저는 손에 든 칼을 고쳐 쥐고 앉아있던 테이블에서 나와 놈을 향해 걸었습니다. 뒷걸음질 치네요. 확실히 겁을 먹었습니다. 하긴 남의 생명, 남의 인생 하찮게 보는 놈들 치고 이 목숨 하찮게 생각하는 인간은 없다지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타인, 아니 제 친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주제에 제 생명은 왜 그리도 소중한 척하는지. 저런 비열한 인간은 아마 자살도 못할 겁니다. 자살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더라고요. 오지마 이 미친년아. 시바. 이런. 저건 계획에 없던 건데. 놈이 거실 한편에 굴러다니던 무언가를 집어들었는데 하필 그게 야구방망이네요. 제가 손에 든 칼보다 훨씬 길고 두꺼워 보입니다. 하지만 뭐 상관없어요. 그가 집어든 것이 무엇이든 제 계획을 수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약간의 시간뿐입니다. 굵은 경동맥을 단벌에 찢어버릴 아주 조금의 시간. 미친년, 미친년, 죽은 년이나 죽이겠다고 찾아온 년이나 둘 다 쌍으로 미쳤네. 이런 씨발. 너 거기 그대로 있어. 내가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아무래도 군인이란 신분 탓일까요? 월등한 무기를 들고도 위험만 가할 뿐 감히 다가오지는 않네요. 저는 두려움 없이 다가가는데 말이죠. 휴대폰을 꺼내 들고 번호를 누르네요. 경찰에 신고를 하려나 봅니다. 이걸 어쩐다. 나도 우편으로 보내둔 것이 있는데. 경찰서죠. 여기 웬 미친년이 하나. 골목에 얘. 아주 생또라이에요. 네. 칼을 들고 있다니까요. 놀라는 모습이 재미있네요. 놀랄만도 하죠. 칼이 향하는 방향이 달라졌으니까요. 마음 같아선 저 가증스럽고 구역질 나는 면상을 벅벅 그어주고 싶지만 어쩌겠어요. 고3 여자아이의 몸뚱이도 어떻게 저런 짐승 같은 놈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지요. 네, 그래서 그었습니다. 쭉풍.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시원하더랄까.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거 보면 저도 약간은 변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미친년. 너 뭐야. 목에서 피가 뭉클뭉클 쏟아지자 놀라고 당황한 모습에 놈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나선 안 되죠.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저는 놀란 놈의 손에 제 자신을 자해한 칼을 쥐어주었습니다. 받자마자 떨어뜨리는 꼴이 한심하네요. 저런 배포로 제 동생을 그렇게 괴롭혔을까? 갑갑하고 답답하고 또 숨이 막힙니다. 몸에 힘이 없네요. 주저앉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시야가 흐릿합니다. 이게 죽는다는 거군요. 문득 1년 전의 그날이 떠오릅니다. 평범한, 아니 평범하다고 하긴 어렵겠군요. 말 못할 비밀을 간직한 고3 여자아이가 참혹한 공포영화 속 여주인공처럼 죽어가게 된 그 시작. 새학년 새 학기가 시작된 지 벌써 몇 달째. 그새 친해진 아이들은 저마다 조잘대며 수다 떨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보통 고등학교라 불리는 이 작은 사회의 첫걸음이
무엇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바로 친구 만들기입니다. 졸업과 동시에 희미해질지도 모를 이 비생산적 사교 행위는 이 무렵의 아이들에게 꽤나 큰 의미를 지닙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친해지고 별것 아닌 짝짓기가 고3의 남은 1년을 좌우합니다. 어머니들이 꼭 한 번쯤은 그러시잖아요. 우리 애가 애는 착한데 고3 때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허나 저는 교미도 못할 계집 아이들의 짝짓기엔 도통 관심이 없는 무뚝뚝한 아이였습니다. 교실 내에 풍기는 심드렁함의 지분은 보통 그 대부분이 제 몫이었죠. 기억조차 안 날 만큼 오랜 동안, 허나 올해만큼은 조금 달랐습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치고 들어왔거든요. 경희, 박경희. 올해부터 같은 반이 된 우울한 낯짝의 아이. 경희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딱히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는 성격은 아니지만 세상사 무관심한 표정으로 넋놓고 있는 꼴이 저와 무척 닮아 이상하게도 관심이 가더군요. 조용히 해, 조용. 누가 보면 여자반이 아니라 남자반인 줄 알겠다. 전 시간이 남자반 수업이었는데 거기도 이 정도로 시끄럽진 않던데 어휴. 누가 여길 남녀공학에 여자반인 줄 알겠냐. 그냥 머슴애들 모인 남자반이지. 지루한 하루의 마지막을 차지하는 종례 시간. 오늘도 담임은 짜증스러운 얼굴로 시끌벅적한 고3 교실을 체근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하나 오를 만큼은 조금 다르네요. 어딘가 달뜬 얼굴로 교탁 앞에 서서 배시시 웃어댑니다. 초유정, 좀 일어나봐. 이젠 익숙해질 때도 됐건만 몇 번을 겪으면서도 이 순간만 되면 낯이 뜨겁습니다. 이봐, 이제 지겨우니까 그쯤 해둬. 라는 뚱한 표정으로 일어서 보지만 담임들은 예나 지금이나 눈치가 없습니다. 뭐가 그리 좋은지 방글에 웃으며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번 모의고사 전국 1등이 우리 반에서 나왔다. 아이들의 부담스러운 시선이 저를 향합니다. 내 일어서 있으니 아마도 제가 그 주인공이겠지요. 야, 그렇게 쳐다보지들 마. 니들도 내 입장이 되면 끝쯤이야 다 알 수 있어. 답답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꼭 참아냅니다. 커밍아웃 해봐야 미친년 소리밖에 못 듣는다는 건 이미 경험으로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줄도 모르고 담임은 마치 오르가슴이라도 느끼듯 환희의 참표정으로 말합니다. 유정이가 이번 전국 모의고사에서 만점으로 무려 전국 석차 1등이다. 다들 축하 좀 해줘. 우와. 벌써 몇 번째인가. 지겹습니다. 이런 환호성, 이런 박수, 이런 시선 거만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지겹고 또한 따분합니다. 적당히 손을 들어 별일 아니라는 듯 제스처를 취해보지만 동경의 눈빛은 계속 쏟아지네요. 불편하고 또한 진력이 납니다. 어디 1등도 한두 번이라야지요. 너희들 선생님이 너희들 학교 선배인 거 알지? 87회 졸업.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 우리 학교 개교 이래 모의고사 전국 1등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한다. 우리 반에 이런 우수한 친구가 있다는 거. 그거 큰 자랑이니까 다들 유정이를 좀 본받아서 더 분발하기 바래. 알았지? 네. 우렁찬 아이들의 대답. 허나 저는 혼자 또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보쇼 담임. 당신이 아는 게 다는 아니잖소. 아무데나 개교 이래란 거창한 말 붙이는 거 아닙니다. 또 한 번 할일 없는 푸념이 목구멍 언저리까지 차올랐다 가라앉습니다. 허나 담임은 알 리가 없겠죠. 괜한 투정 불만 할일 없는 불평 속 쓸쓸한 기억 하나가 떠오르네요. 그래 한 명 더 있었지. 나 말고도 한 명 더 이 세상 오직 나만 기억하는 너희들이 모르는 잊힌 기억 속의 전국 1등. 현수 선배 제가 지난 기억에 상념에 젖어 있는 사이 담임은 갑자기 표정을 바꾸어 짐짓 불쾌한 얼굴로 또 다른 아이를 지목했습니다. 네 바로 그 아이입니다. 경희. 자 이번엔 박경희. 일어나봐. 교실 한 구석. 얼굴 가득 수심이 드리운 19살 같지 않은 19살짜리가 몸을 일으킵니다. 내 나이 벌써 30즈음. 헌데 나보다도 더 고돼 보이고 세상에 풍파해지든 찝찝한 얼굴입니다. 저러니 제 심드렁함의 지분을 몽땅 빼앗아 간 거지요. 선생님이 정말 할 말이 없다. 같은 반인데 누구는 전국 1등. 누구는 어휴. 말을 말자 말을 마라. 암튼 박경희 내가 우리 반 편차다 깎아 먹는 거 알지? 정신 차리자. 이제 고3이다. 대학 포기를 하든 말든 상관없는데
평균은 좀 맞춰가자 응. 담임의 푸념에도 아이는 꾸벅 목리 한번 하고는 자리에 앉습니다. 말수가 없기도 했지만 더 말하고 싶지 않다는 무언의 표시입니다. 힘들어한 뿐만 아니라 제가 가진 우울함의 지분도 몽땅 그 아이가 앗아갑니다. 이 교실 40명 안팎의 아이들 중 가장 우울해야 할 사람은 분명 나고 또 응당클해야 했지만 박경희 그 애 때문에 이래저래 저는 덜 불쌍한 아이가 됩니다. 사실 이쯤 되면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눈치 빠른 사람은 감이 오셨을 겁니다. 이제는 제법 오래된 옛 일이 되어버렸지만 이놈의 기억력은 도무지 나빠질 생각을 안 해서 너무도 생생하게 또한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십수년 전 저는 보잘것없는 고이 여자애였습니다. 특출난 것도 없고 성적도 보통, 외모도 뭐 나름 보통 이상은 해주고 계신다고 자위해보지만 그래봐야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오징어 한 마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뭐 그냥 그렇고 그런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뭐랄까 그런 오징어 소녀라도 2차 성징이 끝난 나이이니 첫사랑이 찾아오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봄바람을 사랑합니다. 외모, 재력, 키, 성격은 모두 제각각이고 타고난 것이 다른 불평등주의지만 봄바람만큼은 모두에게 평등하거든요. 살랑살랑 부는 것도 좋고 또 저같이 오징어처럼 생긴 애도 콧바람은 똑같이 쐬니까 뭐 암튼 그렇게 봄바람이 코끝을 간지럽던 봄날 여드름투성이 얼굴이 지상 최대의 고민이던 18살 소녀에게 서툰 고민 하나가 생깁니다. 양현수. 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학교의 개교 이래 첫 모의고사 전국 1등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인텔리 같은 외모에 가늘고 긴 손가락. 무슨 남자 손이 저를 꽉 좋아하고 싶게. 하얗고 매끈한 손에 대한 변태적 호기심에서 시작한 감정은 저 선배 모의고사 전국 1등이래 라는 친구의 말에 아련한 동경이 되었고 또한 시크하고 말없는 그의 분위기는 끝내 저를 심시시켰습니다. 결국 명실 공히자타가 인정하는 인기 아이돌 그룹을 제치고 그가 저의 첫사랑 1호가 되었죠. 뭐 그 나이 또래 여자애들이야 다 똑같잖아요. 공부 잘하고 깔끔한 외모에 차가우면서도 고독한 분위기 사실 그거면 만사 오케이죠. 저처럼 손가락이 예쁘다 같은 탐미적 취향을 가져다 대지 않더라도 그는 제법 인기 많은 선배였습니다. 보는 시험마다 족족 1등이기도 했지만 공부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매일 창밖만을 바라보는 우수에 젖은 눈빛에 소녀들은 녹아내렸죠. 교내엔 이미 음성적으로 그의 팬클럽까지 존재했습니다. 물론 쑥스럽지만 회장이던 고3 언니가 탈퇴하시면서 제가 2대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세울 것 없는 보잘것없는 소녀는 하필 소심하기도 하여서 고백은커녕 말 한번 붙여보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었죠. 아직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날은 바로 대망의 수능 시험 전날. 현수 선배는 그날따라 한층 더 우수에 젖은 눈빛으로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도 좋았더랬죠. 품 안엔 그를 위해 준비한 수능 대박 선물과 작은 편지가 들려 있었고 입안에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여 짜낸 수줍은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배 전부터 쭉 좋아했어요. 수능 잘 보세요. 해보지도 못한 고백이 왜 오늘따라 갑자기 더 아련히 떠오르는 걸까요? 창피합니다. 수능을 하루 앞두고 일찍 수업이 파한경에 그는 홀로 교실에 남아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특유의 매혹을 발산 중이었고 저는 나름 먼벌치에 홀로 서서 최적의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수에 젖은 눈빛으로 홀로 남아 먼 곳을 바라보던 그가 갑자기 피를 토합니다. 비틀거리며 책상에서 떨어져 바닥을 구릅니다. 당황한 저는 놀라서 달려갔죠. 누군들 안 놀랄까요? 짝사랑의 남자 선배가 눈앞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데 하지만 저를 본 선배는 저보다 더 놀란 눈으로 소리치더군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넌 뭐야? 동경하던 첫사랑의 대상에게 드린 첫마디 말치곤 너무 잔인하네요. 나름 저도 놀라고 걱정되어 달려갔던 건데 어쩌면 제 심드렁함과 우울함의 지분은 모두 현수 선배에게 물려받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그거야 나중지사 일이고 지금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져 있는데 저는 울며 불며 달려들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어떻게든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누구든 어른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에 교무실이 떠올랐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차피 늦었어. 가지마 줄 게 있어. 굴럭대며 피를 토하는 그 사람 손에 쥐어준 건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죠. 누구 없어요. 누구 없어요. 사람이 죽어요. 구급대도 오고 경찰도 오고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국 석처 부동의 1등. 학교의 자랑인 수재 중의 수재가 수능 전날 죽었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최초 발견자란 이유로 주제넘게 구급차를 타고 병원까지 따라간 저는 그곳에서 선배가 음독자살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야 맙니다. 성적에 대한 부담감, 우울증, 별의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하지만 전 그 해답을 곧 알게 됐습니다. 양현수, 그게 누군데? 그런 선배가 있었어. 그리고 학교에서 자살했다고? 처음 듣는데. 학교 안에 그 누구도 선배와 선배의 자살 사건에 대해 모르는 척했습니다. 심지어 선배의 반출석부를 비롯해 교무실의 기록 어디에도 선배는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증발해버린 거죠. 분명 제 기억 속에 선배는 거짓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저는 그때 문득 선배가 죽기 직전 건네준 수첩이 떠올랐습니다. 1. 죽기 직전. 죽음이 시작될 무렵 마지막으로 본 사람에게 저주는 전달된다. 죽으려면 반드시 아무도 안 볼 때 혼자 죽자. 2. 1년 주기로 끝없이 반복된다. 3. 약간의 차이는 있다. 반배정, 복권, 스포츠 경기 등 변수가 있는 일명 뽑기류의 것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4. 죽음 외엔 탈출할 수 없는 듯하다. 헌데 내가 죽을 수 있을까? 무섭고 또 두렵기만 하다. 알 수 없는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부터 사라진 그의 존재, 그리고 수첩까지 모든 것이 미스터리 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답을 준 것은 시간이더군요. 힘들게 보낸 하루하루. 그리고 그 끝이 수능시험 전 날에 도달하면 이튿날 리셋.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됩니다. 바꿔놓은 침대 시트도 1년 동안 낡아버린 교과서도 새로 산 책도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대로인 것은 오직 저의 기억과 선배가 남겨준 낡은 수첩뿐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손을 댔죠. 하지만 남는 것은 허무한 뿐이더군요. 결국 1년이 지나면 리셋. 뇌를 제외한 폐와 간까지 리셋되는지 텅 빈 방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이자 콜록거리며 몸이 먼저 거부합니다. 결국 전 선배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공부라도 하자. 1등이란 걸 하니 엄마가 좋아하시더라.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정녕 이 끝이 죽음이라면 있는 동안 효도라도 하는 게 도리겠지. 딱히 저를 효녀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나름 가장 설득력 있는 방안이더군요. 게다가 선배처럼 전국 석처 1등 수준의 지식을 쌓자니 시간도 나름 잘 가더군요. 참, 복권처럼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것은 랜덤이라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지만 나름 테스트도 해볼 겸 몇 년간은 저도 복권을 사봤습니다. 한 6년쯤 됐을 때일까요? 한 번은 로또 1등이란 게 되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지금은 사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어차피 수능날이 지나니 그것도 리셋되더군요. 게다가 창피한 얘기지만 1등에 당첨되고 정확히 3개월 만에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이건 아니다 싶어 그만두었죠. 물론 지금은 리셋되어 금술 좋은 부부로 지지고 볶으며 잘 살고 계십니다. 매년 같은 모습으로요. 그쯤 되니 선배가 음독자살을 택한 이유도 나름 납득이 가더이다. 몇 년인지 모르지만 꽤 오랫동안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이 생활을 10년 넘게 계속해보니 차라리 죽는 게 속편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선배가 남긴 수첩 속의 말처럼 무섭습니다. 죽는다는 거 그게 정말 끝이라면 어쩜 이 지겨운 반복 속에 사는 것도 나름의 행복은 아닐까. 적어도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볼 수 있으니까요. 미친 척하고 해외여행도 여러 번 다녀왔고 전국 일주도 해봤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딸내미 때문에 부모님은 이래저래 노심초사하신 모양이지만 뭐 어떻습니까? 어차피 리셋. 이듬해엔 전교 1등의 착한 딸로 돌아왔죠. 마치 무슨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실진 모르겠지만 고전 영화 중에 사랑의 블랙홀이란 영화가 있더군요. 고스트버스터즈로 유명한 빌 머레이란
배우가 나오는 영화인데 그 아저씨는 저보다 더 심하더군요. 그분은 매일 같은 하루를 반복해요. 그나마 저는 1년이니 훨씬 나은 셈이죠. 그래서인지 때때로 전 제가 혹 귀신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안 그래도 비 오던 밤 저녁 야자 시간에 한 아이가 교실 뒤편에서 괴담 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교에 졸업 못하고 10년째 학교에 다니는 귀신이 있대. 그런데 아무도 그 애가 10년째 학교에 다니는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매년 졸업 앨범에 그 애 얼굴이. 아쉽게도 저의 1년은 수능 시험 전 날까지기 때문에 졸업 앨범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진은 매년 찍지만 반복이기 때문에 찍혔다 해도 해마다 다른 사진은 아니겠죠. 여튼 저는 그런 지겨운 반복과 반복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힘들어했죠. 그때 그 애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 학교에 저런 애가 있었나. 이토록 우울한 저보다 더 우울하고 이토록 절망적인 저보다 더 절망적인 눈빛을 한 아이. 네, 그게 경이었습니다. 몇 번을 반복했는데 단 한 번도 제대로 마주친 기억이 없던 그 아이가 마치 운명처럼 저와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현수 선배에게서 그 거지 같은 저주를 물려받은 이후 저는 약간의 운명 신봉론자가 되었기에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그 애에게로 다가갔죠. 집 방향이 다른데도 같은 길로 통학하고 같은 버스를 탔습니다. 시험 때면 독서실도 같이 다녔죠. 하지만 그 애는 쉽사리 마음의 문을 열지 않더군요. 마치 아침 시간 꽉 닫힌 채 정거장을 지나치는 만원 버스의 문처럼요. 하지만 결국 저는 보고 말았죠. 울다 지쳐 잠든 그 아이, 그 애의 일기장처는 그것이 제 운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개새끼. 놈은 경희의 오빠입니다. 아니, 그런 인간을, 그런 짐승을 오빠라고 말해도 괜찮을지요. 경희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짐승에게 희롱당해 왔습니다. 친오빠란 작자에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경이 시작되던 그때부터 경희는 고통받아 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 울지 마. 넌 개만도 못한 짐승 새끼한테 물린 것뿐이야. 아무도 너를 비난하지 않아. 물린 사람이 무슨 잘못이야. 그건 그냥 사고야. 그러니 힘내. 경희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줍지 않은 조언대로 경찰에 신고도 했죠. 하지만 전 몰랐습니다. 그게 경희를 더 곤란하게 했을 줄은. 이튿날 경희의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경희가 반강제로 학교를 그만둔 날이었죠. 머리채를 붙잡힌 채 끌려가던 경희의 슬픈 눈망울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야, 이 미친년아. 네가 창창한 내 오빠 앞날을 망쳐도 유분수지. 빨리 합의 썼어.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오빠를 경찰에 신고해. 이 또라이 같은 년. 과연 당신들이 경희의 엄마와 아빠가 맞냐고 되묻고 싶게 만드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걔 예전부터 볼 때마다 재수 없던데 눈빛부터가 기분 나쁘잖아. 오죽하면 지네 오빠랑. 경희. 걔 따먹은 애가 한둘이 아니라던데. 유명한 걸레래. 과연 이들이 경희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맞냐고 되묻게 만드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지도 좋았으니까 10년도 넘게 그러고 살았겠지. 사실 이제야 말이지만 걔 눈빛에 약간 새끼가 있었어. 과연 너희가 경희가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맞냐고 되묻고 싶게 만드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경희는 사라졌습니다. 집에 틀어박혀 밖에 나오지 않고 누구와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라고. 내가 괜히 끼어들어 너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고 그 말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경희는 저조차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가슴 한편에선 조금은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수능만 지나면 모든 것이 리셋, 그러니 몇 달만 참자. 어줍지 않은 오지랖이 만든 불행도 사라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며 경희가 없는 빈 교실을 홀로 지켰습니다. 다행히 경희의 오빠인 박경수, 그 짐승 같은 놈도 이래저래 얼굴이 팔린 것은 마찬가지여서 후다닥 해병대인지 원지에 자원하여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경희를 괴롭히던 짐승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전 괜찮을 거라, 곧 끝날 거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경희가 죽었다네요. 자살을 했답니다. 저도 무서워서 못했던 자살이에요. 헌대 같은 반의 한 아이가 교실에 와 자랑스럽게 떠듭니다. 산부인과 앞에서 제 부모와 신랑이 하는 경기를 보았다고.
그 길로 전 자랑스레 떠들던 그 아이의 얼굴을 묵사발로 만든 후 경희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그래도 부모랍시고 2명의 놓친 내가 앉아 있습니다.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불효야 불효. 망할 년. 기껏 키워놨더니 조용히 앉아 들리는 소리만 듣고 있는데도 암이라도 걸릴 것 같더군요. 곧바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곤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붙받쳐 마트에서 칼을 한 자루 샀습니다. 크진 않지만 날카롭네요. 그리곤 여깁니다. 피가 울컥울컥 쏟아지네요. 박경수, 논란, 놈의 표정이 가관입니다. 쥐어준 칼도 떨어뜨리고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버둥댑니다. 직접 신고했으니 경찰도 곧 오겠군요. 군인이 휴가 중에 사고를 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던데 군 형무소는 일반 형무소와는 달라서 인권보호가 같은 데 많이 소홀하다지요. 오는 길 골목의 CCTV에 얼굴 도장도 찍었겠다. 경희의 일로 나에게 앙심을 품은 놈이 나까지 죽이려 한다는 투서도 우편으로 보냈겠다. 뭐 어떻게든 되지 않겠어요? 해병대, 군 형무소, 그리고 끝없이 반복될 짐승의 날들. 부디 그것이 경희에게 약간의 위로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지겹고 갑갑했던 10수년의 일년들이 떠오릅니다. 엄마 아빠에겐 죄송하지만 제 나름의 고심을 담은 마지막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했었습니다. 사랑할 겁니다. 현수 선배, 선배가 물려준 그 공허함의 유산. 이제 저도 때 맞춰 적당한 시기에 물려주고 갑니다. 나는 뜻깊게 사용하고 떠난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이게 최선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만 확실한 건 제 상속자가 시작할 일련의 반복이 절대 지루하거나 평온할 것 같지는 않단 겁니다. 이제 당신 곁으로 갑니다. 부디 그곳에서 만나면 모른 척 말고 우리 연애나 한번 합시다. 진하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요. 나 최유정 몸은 강제 순결이지만 정신은 매우 음란하다요. 그럼 당신의 마지막 팬클럽 회장 유정이가 기어 유정. 여기까지 날 따라온 널 보며 무어라 먼저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펜을 들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무엇부터 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좋은 소식부터 전하고자 한다. 놀랍게도 그곳에서의 죽음이 완전한 종말을 의미하진 않았다. 난 여기에 있고 내가 당도했음을 알고 너를 지켜보고 있다. 어디가 과연 진짜 현실인지는 아직도 모르겠다만 더 이상의 반복과 리셋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곧 넌 깨어날 것이고 새롭고 놀라운 날들을 시작하게 될 거다. 다음은 나쁜 소식이다. 미안하다. 100번 양보한다 해도 넌 내 스타일 아니다. 깨어나면 그냥 밥이나 한번 먹자.